자, 지금부터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을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해외 유명 전문가의 분석을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토트넘의 공격 전술부터 살펴보죠. 토트넘은 빌드업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팀이죠. 일단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건 맨시티를 상대로 엔지 감독이 토트넘에 심어준 용기입니다. 수비 진영에서 빌드업을 시작할 때 임시 센터백 에메르송과 벤 데이비스는 비카리오의 양옆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맨시티가 빌드업하는 걸 보면 혼란이 아래로 쳐지면서 다른 쪽에서 압박을 가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알바레즈가 압박을 하고 실바가 따라붙는 식이었죠. 하지만 맹수 같은 맨시티는 토트넘을 더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자 빠르게 진영을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맨시티를 하이에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자 무리가 먹잇감을 노릴 때 전술을 짜는 듯한 무서움이죠. 홀란과 알바레스가 양쪽으로 갈라진 센터백들에게 대인마크를 하는 듯 했고, 토트넘의 허브 역할을 하는 다시 돌아온 비수마가 공을 최대한 받지 못하도록 실바가 압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트넘의 작전은 통할 때도 있었고 통하지 않을 때도 있게 됩니다. 토트넘의 이런 선택이 성공할 때를 보면 양쪽으로 갈라진 수비가 상대 공격수 중 한 명을 끌어들이면서 압박을 당해도 골키퍼는 비수마에게 패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수마는 상황에 따라 양쪽 센터백 중 한 명에게 패스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앞쪽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전방 압박을 하던 상대 공격수는 붕 뜨게 됩니다. 만약 비수마가 너무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 로셀소가 두 번째 중심축이 되어서 압박을 완화하려고 하고, 그러면 로드리가 압박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수비와 공격 라인 사이에서는 최소 한 명 이상의 토트넘 선수가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성공할 때는 대부분 측면을 활용할 때였습니다. 그래도 수비수들이 측면으로 공을 몰고 간 이후에는 중심축이 되는 미드필더의 도움을 받기 힘들죠. 토트넘은 그 좁은 공간에서도 최대한 롱볼을 안 차려고 하는 게 호랑이 선생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지키지 않았다간 불호령 혹은 바로 경쟁에서 밀리게 되니까 있잖아요. 훈련 때 보면 항상 하고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양 측면에 선수들이 몰리게 됩니다. 측면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질 경우에는 중원에서 프리하게 있던 클루셉스키가 다가와서 출구가 되어줬습니다. 이 전술은 꽤 잘 먹혀서 로드리가 로셀소에게 대인마크를 하면서 클루셉스키에게 더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됐죠. 만약 로드리가 클루셉스키를 따라가면 또 중원의 구멍이 뚫리면서 압박을 받던 미드필더 한 명이 자유로워지고 최소 한 명 이상의 토트넘 선수가 맨시티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통하면 제2의 맨시티게요. 토트넘의 후방 라인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고 맨시티의 숨을 조여오는 압박에 위험한 지역에서 공을 뺏기고 맨시티가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공격수가 수비수 사이의 공간 대신 에메르송을 계속 압박하기로 할 때도 비카리오가 에메르송에게 패스를 해버립니다. 원래 센터백이 아닌데다가 공간도 없었던 에메르송은 전방을 등지고 공을 받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패스길도 맨시티가 대인방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메르송이 볼을 뺏기면서 맨시티에게 위험한 기회를 계속 주는 장면이 나온 것인데, 브라질 국대 백업 에메르송은 자신의 실력이 마치 알몸이 될 때까지 벗겨질 대로 벗겨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선수가 타깃이 될 때 성공을 해버리면 자신감이 폭발하면서 실력이 올라가는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좌절과 함께 자신감도 잃게 되죠. 비카리오가 로메로한테나 했던 걸 에메르송에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에메르송만 범인은 아닙니다. 비수마가 압박을 잘 버틴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죠. 맨시티 압박은 비수마조차 벅찰 정도의 압박이었습니다. 맨시티는 비수마에게서도 공을 뺏을 수 있고 곧장 슈팅 찬스를 만들어냈고 맨시티의 세 번째 골 장면에서 그 압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드리블 터치가 길었을 뿐 과감한 시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빠져나오기도 했으니까요. 토트넘은 비수마를 통해서 2% 아쉬운 압박을 해소하고 때로는 로셀소까지 깊이 내려와서 중심축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맨시티 로드리는 위치를 벗어나 로셀소를 계속 따라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 있던 맨시티 선수 한 명이 중원으로 올라와 높은 곳에서의 대인방어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토트넘이 상황을 풀어나가기가 힘들었죠. 그 대안으로는 로셀소가 내려오지 않고 양쪽의 포르알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도쿠와 포든이 계속 대인마크를 유지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중원의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워졌죠. 하지만 맨시티의 압박조차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클루셉스키가 자유롭게 있는 걸 막으려고 디아스를 올리다 보니까 뒷공간이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장면이 존슨이 그바라디올을 속도 경쟁에서 꺾고 맨시티의 뒷공간을 뚫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존슨이 아니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디아스 뒤로 침투할 수 있었죠. 여기서 엔지 감독에게 가장 큰 박수를 보내야 하는 부분은 후반에 힐 대신에 호이베르를 투입한 점입니다. 호이베르가 비수마 옆에서 또 하나의 축으로 활약하면서 클루셉스키가 원래 포지션인 측면으로 빠질 수 있었고 존슨이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엔지 감독도 호이베르로 교체한 것이 주요했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은 호이베르와 비수마라는 진짜 중심축이 생겼고 클루셉스키보다 더 자연스러운 미드필더인 로셀소가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은 더 효율적으로 공을 지킬 수 있었고 실제 점유율도 전반에는 37%였다가 후반에는 55%까지 오르면서 맨시티를 점유율에서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맨시티의 공격은 어떨까? 언제나처럼 맨시티는 3-2-3-2 형태로 알바레즈와 실바가 위치를 바꾸면서 빌드업을 합니다. 토트넘은 맨시티의 중앙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토트넘이 만약 압박을 수동적으로 할 경우에 맨시티 수비수들이 패스할 시간을 주게 되고 그러면 중원에서 4-3으로 수적 우위를 내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마다 중앙을 방어하기 위해서 압박을 했고 여기서 손흥민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디아즈는 항상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손흥민에게 압박을 당했죠. 손흥민이 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역할도 있지만 이렇게 상대 수비를 숨못 쉬게 한 공헌도 매우 컸습니다. 동시에 오른쪽에서는 존슨이 압박을 도우면서 그바라디올을 막아 세웠고 힐은 살짝 다르게 워커 대신 아칸제에게 붙으면서 중원에서 4대4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워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워커가 공을 받은 이후에도 힐이 압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는 토트넘의 측면을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실바는 되게 자유로운 미드필더 역할을 맡아서 경기장을 마구 휘젓고 다니죠. 그러나 힐이 중앙으로 붙거나 워커를 압박할 때는 마치 라이트백처럼 측면 공간을 공략했습니다. 크게 통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토트넘이 계속 높은 압박을 선택하면 우도기도 포든을 내버려 두고 더 올라가게 되고 토트넘은 4백이 아닌 3백이 되면서 맨시티가 밀고 들어와서 토트넘의 수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벤 데이비스가 레프트백으로서 넓은 범위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서 대부분의 경우 포든을 잘 막아냈습니다. 딱 한 번 알바레스가 한 박자 늦은 침투를 할 때 공간이 뚫리면서 한 번 당하게 되었죠. 왼쪽에서 맨시티가 이득을 보는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도쿠는 사이드 라인에 딱 붙어 있었고 알바레스가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포로가 가운데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맨시티는 도쿠 쪽의 공간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도쿠가 동료와 함께하는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었죠. 비수마는 알바레스의 침투를 잘 따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실바는 축구 지능을 활용해서 언제 필드 오른쪽에 가세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3대2로 맨시티가 수적 우위가 되죠. 그러나 맨시티는 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분명 토트넘에게는 다행이기도 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 경기는 스코어에서도 무승부지만 전반전은 맨시티의 승, 후반전은 토트넘의 승, 전반 점유율은 맨시티의 승, 후반 점유율은 토트넘의 승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와 4월에 경기하게 되는데 맨시티가 챔스에서 계속 순항하고 있을 때는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도 FA컵을 위해 그때는 스케줄이 타이트해질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토트넘은 지금 라인업보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맨시티를 상대하게 될 테니까 그때 때려 부셔봅시다. 그러면 맨시티 우승 멀어지게 되는데 우승 얘기는 4월쯤 그때 얘기하시죠. 가늠이 되질 않으니까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